반갑습니다. 김영무의 장자미학 편읽기 그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궁정극교, 즉 필묵을 정교하게 하라 하는 화론의 주제를 천착해 보십시다. 인도에서 태어나 성녀가 되고 중국으로 넘어와 선수행법을 전해준 달마대사의 5대 법손인 홍인의 제자 해능이 중국의 남부지역 소주에 있는 조계 보림사에서 일으킨 선종불교가 이른바 남종선이랍니다. 같은 시기에 신수에 의해서 북부적인 강릉의 당량산에서 일어난 선종불교가 소위 북종선이었고요. 그 선불교의 남종선과 북종선처럼 그림 또한 남종화와 북종화로 분류되기도 했는데, 그러한 분류를 처음 시도한 사람이 다름 아닌 명나라 후기의 서화가 동기창이었습니다. 그는 불교의 선사상에 심취하여 종정록이란 불경을 무려 100권이나 읽었고 작업실을 화선실로 이름 짓기까지 한 인물이었습니다. 동기창은 그림을 일단 남북 양종으로 나누어 그 계보를 만들고 그 화풍, 그 화법 등을 정리했는데, 문제는 불교에서 북종선보다가 남종선이 번창했듯이 그림에 있어서도 남종화가 북종화보다 우수하다는 의미의 상남편둥론을 전개함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분류가 별 의미 없다는 결론으로 드러나 있지만, 문제는 적어도 동기창의 그 남북 양종 화설은 적어도 300여 년간 실로 뜨거운 논쟁거리로 화론의 주류를 이루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회화의 발전과 파악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동기창은 누구인가? 명사 권 288의 그의 생애와 작품 경향 등이 다음과 같이 실렸습니다. 동기창은 자가 현재이고 호가 사백이며 시호는 문민이었다. 그는 화정인으로 만력 무자년 기축년에 잇따라 경악으로 과거에 으뜸이 되었고 마침내 독중비서가 되었으며, 날마다 도주망, 망령, 원백수, 중도 등과 더불어 불교의 선열에 유해하였다. 일체의 공명과 문자 보기를 마치 황새고니가 땅벌레를 비웃듯 했다. 당시에 부귀 공명을 견눈으로 보고 외적으로 멀리 나가 초나라 들판을 돌아보고 공부를 하다가 돌아와 벼슬을 버리고 유유자적하며 18년을 지냈으니 날로 그 이름이 높아졌다. 중요하고, 때마침 위라는 황간이 권력을 휘두르게 되자 사대부들은 두려워 허물을 감추기에 여념이 없었으니, 그때 사람들은 모두 동기창이 먼저 기밀을 채고 멀리 외적으로 나가 벼슬살이 했던 일에 탄복하기도 했다. 숭정영간에는 다시 예부상서에 나가게 되었다. 나이가 거의 80에 가까웠지만 오히려 솔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며 등불 아래서 모기 대가리와 같이 작은 글자를 읽고 썼으니 모두들 그 솜씨에는 조화의 공이 있고 연운이 공양을 받아 신명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다. 중요하고, 그림은 북은 거연, 조백구, 조명부, 황공망, 산초 등의 울림작품을 따라 그리는 방작으로 배웠다. 사역이 밝힌 육법을 뛰어나게 연마하여 산수화를 그리게 되었으니 북과 실력이 부합되었다. 기운 생동하고 자열을 터득하였다. 소위 구름 속의 봉우리와 바위 절벽이 하늘의 기운 속에 머무르고 분놀림이 종횡무진하여 조화를 뚜렷하게 나타냈다. 무성시사 권사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기창의 화풍을 절파 만류의 반동이라 했습니다. 절파는 시조로 알려진 대전으로부터 무게조화 등으로 절파 양식의 전형을 만들어낸 오위를 거쳐 필묵 형식은 오위에 가까우나
더욱 조방하고 대담한 시각적 효과를 중시한 장로, 그리고 문면의 대비로 자연정관을 교모히 표현했던 명나라 후계 장숭 등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절파는 명나라 시절에 절강성의 항주 출신들인 직업화가 일파를 말하는 것으로 동기창의 행가 이가론에서 오파에 대비한 개념으로 생겨난 명칭이었습니다. 그들의 화법은 남송의 궁중작화기관이었던 화원에서 정령화가 된 원체화와 이곽파, 미법산수, 원말 4대가 등으로부터 널리 섭지하였고, 공통된 특색은 절강지방의 전통적 수묵법을 기반으로 필묵이 거칠며 점정 인물의 극적인 표현과 묵명과 여백의 대비 내지 율동감 등을 강조하는 데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 오파는 명나라 중기의 문인화가로 남종화를 부흥하고 문인화를 정립시킨 심주와 시서와 삼절이었던 문증명 등으로 대표되었습니다. 심주, 문증명 등이 활약하던 곳이 강소성 소주였는데 그 옛 지명이 오현이었기에 그들이 오파로 불려졌으며, 화법에 있어서는 원말 4대가의 필법을 모범으로 삼은 문인화풍이었습니다. 동기창이 자신 또한 절파의 전통을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풍을 남북 양정으로 분류하면서 이들 오파가 절파보다 우위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남북 문종설의 출처는 동기창의 용대별집 권사 화지에 다음과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종불교에는 남북 2종이 있으니 이는 당나라 때 처음 나누어졌다. 그림의 남북 2종 역시 당대에 나누어졌다. 그러나 이는 그 화가들이 남일이고 북인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북종은 이사훈과 그의 아들 이소도 부자의 착색산수로서 이가 전해져 송나라의 조간, 조백구, 백숙 등으로 이어졌고, 남송 중기의 마원, 하주 같은 사람에 이르렀다. 남종은 왕유가 처음으로 선담을 사용하여 구작의 법을 일신시켰다. 이는 장조, 형호, 관동, 동원, 거연, 왁충서, 미불, 미우인 부자에게 전해하고, 원나라의 4대가인 황공망, 왕몽, 예찬, 오진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역시 선종불교의 남종이 6조 이후에 운문, 임제, 양종으로 갈라지며 자손이 번창했으나 북종이 세미하게 된 것과 같다. 요컨대 왕유가 소위 운봉석적이라 한 것은 천기가 형출하여 피리가 종행하였으니 조화가 뚜렷이 나타낸 것이었다. 소식은 오도연 왕유를 칭찬하였지만 역시 말하기를 나는 왕유와 간격이 없다라고 했다. 이런 실로 지당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새삼스레 중국 회화의 남북 분종설의 역사적 근거 따위를 탐색하거나 남종화가 북종화보다 우수하다는 식의 상남평북론의 문제성 등을 비판해야 할 하등의 의도나 까닭 등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작 중요한 일은 동기창이 남종화 또는 문인화는 왕유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므로 그 원인을 한 번쯤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왕유가 선담을 사용해서 구작의 법을 일신시켰다 하는 서론에 대해서도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지 않을 수가 없겠다 하는 뜻입니다. 동기창이 왕유를 문인화의 비주로 내세우기 전까지도 몇 사람의 활용가들은 왕유의 그림들이 실로 묘하다고 평하기는 했지만, 중국의 전 화단에서 그의 지위는 당, 송, 원, 명대, 중립에 이르기까지 그다지 높지 못했습니다. 북송 때의 학자이며 정치가로 박학다식했던 심갈의 몽계 필담 권 17 서화 편에는 화가를 전문으로 평한 11조가 있는데 그중 3조가 전적으로 왕유를 논한 내용이었습니다. 서화의 묘는 마땅히
순회하여야 한다. 형상과 기물로서 구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중요하고 내 집에 소장된 왕유가 그린 그림 원한 와슬도에는 눈 가운데 파초가 있다. 이는 덕심응수한 것으로서 뜻으로 이루어진 그림이며 따라서 그 이치는 입신하고 아득히 천의를 얻었다. 이는 속인과 더불어 논할 수가 없다. 이 밖에도 시인과는 왕유에게 넋을 빼앗긴 듯 도화가라는 시한수를 짓기도 했는데 그 서두 역시 왕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림 중에 가장 묘한 것은 산수라 할 수 있으니 왕유는 산봉우리가 양면이 함께 솟고 이성은 붓으로 조화의 공을 빼앗았으며 형우는 그림을 펼치면 천리를 논하게 되고 범가는 돌이 물질을 이루고 연묶인 나무가 그윽하며 고목은 관동이 지극하여 비하기가 극히 어렵다. 강남의 동원과 성녀인 거연은 단묵과 가벼운 인해가 일체를 이루고 있다. 심갈 이외에 왕유의 그림을 최상급으로 평한 사람에는 저 유명한 소식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오도자는 당송 양대에 걸쳐 화성으로 자리매김되고 존경받아 왔는데 소식은 오히려 제왕유 오도현화라는 시에서 오도현의 그림이 지극히 절묘하긴 하지만 화공으로 논할 일이고 왕유는 이를 상외에서 얻고 있어 자기는 왕유에게 옥깃을 엽니다 하는 말을 읊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식은 오도자의 그림을 한갓 화공의 것으로 폄하하면서 왕유의 지위 아래로 자리매김하고 싶다는 뜻을 개진한 셈이 되었죠. 그렇다면 왕유는 과연 어떤 화가였을까요? 먼저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송나라의 화론가와 시인들은 시와 그림의 상관관계에 비상한 관심을 집중했었는데 그들 중에서 소식이 시 가운데 그림이 있고 그림 가운데 시가 있다 하는 희중유화, 화중유시라는 명제를 상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명제를 해설하는 데 주로 왕유의 그림을 예로 들었던 것입니다. 왕유가 쓴 시의 맛은 희중유화이다. 그의 그림을 보면 화중유시이다. 시에서 말하기를 남계에는 백석이 드러나고 옥천에는 홍엽이 드물다. 산길에 원래 비가 오지 않았는데 텅 빈 푸르름이 사뭇 옷을 적신다 하는 말로 읊었다. 이것이 그 시였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니다, 호사가다, 왕유가 남긴 그림에서 보충한 것이다 하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서 어느 문인화가의 입에서 시는 형상이 없는 그림인 무형화요, 그림은 형상이 있는 시라는 의미의 유형시라는 표현도 나타났고 또 다른 입에서는 그림을 소리 없는 시라는 의미의 무성시 또는 형상이 있는 시라는 유형시라 했고 시를 소리 있는 그림인 유성화 또는 형상이 없는 그림인 무형화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왕유는 짙은 안개나 구름 속을 배회하던 신비적 인물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는 후궁으로 궁정에 들어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며 기어코 보위에 올라 스스로 성신 황제라 자처하고 국호까지 주로 계치게 했던 척천무시대인 623년에 태어나 761년에 입직한 당대의 대표적 시인이자 화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시인으로 이름을 날렸고 음률에도 뛰어나 특히 비파를 잘 타는 등 무척이나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관직을 역임했으나 소위 알록살이 일어났을 때 체포되어 어려운 공경에 처한 후 숙종을 섬겨 내각스키급인 상서 우승에 이르기까지 해서 그는 황우성이라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200이나 투부와 같은 시인과도 사귀었고 재상인 장구령과도 친했습니다. 그 친동생은 재상을 역임한 적이 있었으니 그가 재상과 친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울 까닭도 없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장안에서 가까운 섬서성에다 망천이란 이름의 별장을 세워놓고
도심지를 피해 성려적인 생활에 기울어지는 한편 도우인 배적 등과 함께 배를 타고 비파를 떠다며 허ring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나이 30에 이르러 아내와 사별했는데 그는 재혼을 하려 들지도 않은 채 이전에 망천별장을 청원사란 이름의 사찰로 개조하고 아예 선적 생활로 일관하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호를 마일로 바꾸기도 했으니 고대 인도의 비하라국 장자로서 속가에 머무르면서도 보살 행음을 닦아 부처의 경지에 오른 그 유마일을 뒤쫓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그 유마일과 불타 제자들과의 문답집이 곧 저 유명한 대성정전으로 불이법문이 들어있는 유마경이었습니다. 청나라 초엽의 위대한 화론가 왕무지는 16살이 되면서 어운을 배웠고 고금인이 저작한 시를 읽은 것이 10만 권을 넘었다고 질투할 만큼 시학의 조예가 깊어 강제시와 당시 평선 등 많은 저서도 남겼는데 당시 평선에 두보의 시와 왕유의 시를 다음과 같이 대비해 두기도 했습니다. 두보시의 특징은 대상이 있는 대로 그리면 운치가 있고 어떤 미세한 것도 문장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이 없다 하는 의미로 정물심취 무쇠 부정이라 표현하면서 부장으로 표현하면서 기교에 해당되는 공일한 몸평을 내렸고 왕유시의 특징은 널리 사방을 섭렵하여 시비를 초월한 공허의 저질로 나타난다 하는 의미로 광섭사망 환중자연이라 하면서 신비하다는 의미가 되는 묘라는 평가를 내렸던 것입니다. 왕부지 역시 왕유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동기창의 뒤를 따른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유의 시는 구체적 대상에 국한하지 않고 무한한 공간을 뻗어나가며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만들고 허를 실로 만드는 묘를 지렸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선담이란 묵을 사용하여 선념을 하여 신천의 색채를 나타냄으로써 청록의 색채를 대체하는 수법이었습니다. 결국 동기창이 왕유를 문화의 비주로 삼은 까닭은 그가 직업적인 화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작품에 있어서도 금을현을 잘 살렸고 그의 삶의 모습 또한 촉탈한 선적이어서 고고하게 이럴 데 없었다는 점등이었습니다. 굳이 왕유의 작품에다 분계를 매긴다면 일적이라 할 수 있겠죠. 무녀가의 단연집 권 22에 있는 포도기는 왕유가 그린 그림 한 폭을 묘사한 것으로 필묵이 정교함이 극진하다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례했습니다. 왕유가 그린 그림 중에 포도가 있는데 그 원본은 지금 유영주의 집에 있다. 유영주는 스스로 그림을 잘 그리고 또한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해왔다. 따라서 옛날 명화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었다. 그러한 영주가 일찍이 나에게 말하기를 왕유가 그림의 뜻을 세우고 경을 그리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러지 못할 것으로 소장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라 했다. 나는 언제나 그 풍계의 높은 것을 생각하였지만 소문만 들었을 뿐 단 한 번도 왕유의 그림을 볼 기회를 얻지 못했다. 장안에 최백현이 그 모본을 얻어 이를 빌려 자세히 보게 되었다. 대체로 흰 비단을 횡으로 하여 거축을 만든 것으로 그 가운데는 모두 물을 그리고 아래에는 빽빽이 백설을 그리고 있으며 깊은 많은 기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다. 물속에는 섬이 둘, 봉이 하나, 주가 또 하나 있었다. 주의 밖에는 나머지는 모두 나무가 있었다. 나무는 곱게 뼈나고 굳고 구부러진 것들이 어떤 것을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15이나 특별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배는 크고 작은 것이 6이 있고 배 위에는 봉, 잔, 고, 접, 경, 우, 농, 표라는 것이 17 있었으니 모두 20이 조금 못 되었다. 두 부녀와 남자 셋, 축을 돌리는 사람이 8, 낚싯배를 잡고 있는 사람이 3, 불을 붙이고 있는 사람이 하나, 뒤에서 밥을 짓는 사람이 하나, 옆에서 물을 깃는 사람이 하나, 길에 엿보고 있는 것과 같은 사람이 하나, 잡고서 향을 먹는 것과 같은 사람이 하나, 낚시를 하면서 구부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
끌면서 올라가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러나 분놀림과 묵을 궁극적으로 정조하게 하여 어떤 하나도 그 자리에 부당한 것이 없으니 역시 기이하고 공교함을 다하고 있었다. 아, 모사를 한 것이 이와 같으니 영주가 소장하고 있는 원본이 뛰어나고 묘한 것이 어떻게 진작으로 이룰 수가 있겠는가.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을 마감하면서 나는 중국 산수화 또는 문화의 비존 왕유였다는 사실을 화두로서 던져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음 이 시간에는 성고능부, 즉 높이 올라 헤아려라 하는 화론을 음미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이 김영부의 장자미학 편력지 제37회로 대장정이 마무리됩니다.